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X제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어진 소득으로 X제랑 Y제만 소비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양의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쫙 보면 1번부터요. X제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여러분 이거 약간 느낌 있지 않으세요? 가격 탄력성이 1이고 소득 탄력성이 1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어떤 특성의 효용 함수가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냥 요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지? 요거요. 효용 함수가 X의 알파, Y의 베타, 꼴이 되면은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예산제약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제약식이 소득 M이고,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X제 지출액.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소비했니?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소비했니? 요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가 되는 최적 X제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죠? MRS랑 PY분의 PX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실 거야? 그 기본 강의 때, 객관식 때 많이 하셨겠죠? 여기서는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X에 대한 최적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 암기하셔야죠.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분자에 있어야죠. 소득이 증가하면 X제가 증가하는 정상제가 됩니다. X의 가격 이렇게 분모에 있어야지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X제에 대한 수요 함수, Y제도 마찬가지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X에 요거 알파 베타가 2분의 1, 2분의 1이면 요게 1분의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 상수 취급하니까 알파 베타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득 탄력성 우리가 이렇게 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득 탄력성 1이라고. 소득만 변하고 X의 가격은 그대로 있으니까 변화율로 계산하게 되면 소득 탄력성 1이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것도 1이고,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교차 탄력성 어떻게 돼요? 교차 탄력성은 Y제 가격이 여기 없잖아. Y제 가격이 변해도 X의 소비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교차 탄력성은 빵이요.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푸세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X제 가격 탄력성이 이럴 때 X의 가격 변동은 X제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이럴 때 X제 가격 변동에 따른 X제 지출액은 이거 어떻게 씁니까? X제 지출액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X제에 대한 지출액이에요. 이게 1번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는 걸 아시게 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제 지출액 이거 어떻게 써요? 여기 보시면 PX가 1, 2 가면 되잖아.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알파 베타 요거 상수니까 M의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면 전체 소득의 절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제 지출액은요,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샀니? 요거는 여기 식에 비춰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됩니까? 그리고 소득 M. 자,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이만큼의 비율만큼 X제 지출액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X제 소득 가격 탄력성이 1, 요게 1이잖아. 이렇게 되면 얘가 일정하게 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을 지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전체 값을 가격 탄력성 1이니까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다. 그럼 X의 소비량이 같은 비율만큼 증가해요.
소득은 고정돼 있어야 되고 알파 베타도 고정돼 있으니까 요거는 K로 일정하게 되니까 여러분 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탄력성 할 때 PQ는 10, 요게 K 이렇게 되면 막 이거 암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직각상 곡선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탄력성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 나오는 특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알고 계시면 이거 당연히 맞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소득 탄력성 1이면 소득 소비 곡선은 이것도 막 암기합니다. ICC 표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 표현할게요. 2번. 자, 여기 XJ랑 YJ가 있는데 효용 극대화된 선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할게요. 자, 효용함수 이렇게 있는데 자, 소득이 증가하면요. 이렇게 예산선이 밖으로 이동하죠. 그럼 소득에 변화했을 때 XY 소비량이 변화하는 크기가 소득의 가격 탄력성 1이면 이거는 많이들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면 ICC가 이렇게 되면 그때 여기가 B가 되면 이게 바로 뭐다? XJ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이고 YJ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1번 문제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효용함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과 관련한 그 내용을 다 여기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 이렇게 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탄력성이 1 이렇게 됩니다. 다음 3번. 자, XJ 소득 탄력성 1보다 크게 되면 그쵸 여러분? 여기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죠. 아니 XJ 가격과 YJ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오케이? 뭐 기본 강의를 좀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텐데 XJ 지출액이고 YJ 지출액인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요거 PX 모자이크 처리해서 없애시고 PY 모자이크 처리해서 없애세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Y의 소비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이게 소득 탄력성이 1이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근데 거기 다시 보시면 3번에 XJ 소득 탄력성 1보다 크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10% 증가했다 할게요. 근데 내가 XY의 소비량이 10%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X의 소비량이 이렇게 더 많이 증가했다 할게요. 12% 증가했다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돈을 여기다 많이 썼으니까 얘는 조금 증가하는 거죠. 여기다 너무 많이 쓰면 얘가 마이너스로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여기 보시면 1보다 좀 크게 돼서 얘가 증가하는데 얘가 필수제가 돼버리게 되면 1보다 작게 되니까 마이너스면 열등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 소득 탄력성 1보다 크면 YJ 소득 탄력성 1보다 작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증명해서만 하지 마세요. 경제학 전공하시거나 난 대학원까지 가야겠다. 그러면 하시는데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제 기본 강의에서 이 화살표 크기로 표현해가지고 탄력성 설명하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YJ, XJ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1이면 가격 탄력성 1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XJ 가격 탄력성 1이면 어떤 꼴이라고요? 이 꼴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이런 형태. 그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빵.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래 좀 더 정확하고 쉽게 문제를 표현하려면 효용함수를 주고 하면 좀 난이도를 좀 낮추긴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우리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이거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지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XJ 소득 탄력성 1이면 YJ도 같이 1이다.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런 경우가 같이 소득 탄력성 1이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4번이 되겠고요.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XJ에 대한 효용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고 있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2번. 자, 소비자가 X제 판매자가 될 때 실물 보존, 이게 실물 보존 자원 모형이라 하는데 약간 이거는 꼭 이거 내용을 심화해서 볼 건 아니고 직관적으로 보세요. 1, 2번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물 부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어진 소득으로 X랑 Y제만을 소비한대요. 여러분, X제가요, 쌀이라고 할게요, 쌀. 그럼 직관적으로 보세요. 여기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있어요. 농부가 있는데 쌀을 생산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소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소득 M이라고 하면은요. 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할 때 X제랑 Y제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에 소비하고 Y제를 소비해요. 근데 X제가 쌀이란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는 그냥 소득을 어떻게 해서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부니까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벌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X제를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돈을 벌어요. 얼마를 벌까라고 하면요. 쌀을 생산해서 쌀을 시장에 내다 팔겠지. 그러면 얼마의 소득을 벌까요? 라고 하면은 그치, X제 가격에다가 농부가 얼마나 생산했니? 이렇게. 아니면 이걸 그냥 X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QX라고 쓸게요. 이렇게. X제를 생산해서 이게 판매 수입을 얻게 되면 농부 입장에선 그걸로 그게 바로 실물 부존이야. 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 여기선 이게 화폐 소득이죠. 화폐로 나타낸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여기 X랑 Y에다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살짝 요거는 요렇게까지 더 할 건 아닌데 요걸 한번 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돼. 소득 M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농부가 X제 가격을 얼마 하는 걸 X를 생산해서 이게 소득이야? 물론 이제 다른 걸 생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X제만 생산하는 저기 보시면 판매자잖아. X제를 생산하는 농부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사고 이렇게 예산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게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 없진 않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보시고 경작적 마인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문제를 막 하다가 나는 암기해야 되겠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자, 최적 소비점은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고 실물 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실물 부존점이라는 건 농부가 X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Y제도 이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여기 보통 이제 오메가 아니면 이니셜 포인트에서 I라고 이렇게 많이 쓰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 X랑 Y를 생산하는데 그때 소비점은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공기 파트를 잘 보세요. 자, 거기는 현재 소비가 있고 1기라고 할까요? 1기에 현재 소비가 있고 2기에 이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미래 소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니셜 포인트는 내가 현재 소득이 되는 건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C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A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내가 버는 소득이 소비보다 더 큰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이야? 내가 1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소비를 80만 원을 해. 그럼 100만 원 벌었는데 80만 원만 소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 남잖아. 저축자가 되는 거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 부존점보다 여기에 있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저축자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1번은 약간 그 얘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농부가 쌀을 생산했어. 100개, 100가마에 아니면 100개의 쌀을 생산했는데 소비를 100개를 다 하진 않겠지. 남는 거는 어떻게 내다 팔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래서 농부가 자기가 쌀을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는 거 그걸 귀속 소비, 귀속 소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다음에 2번. 자, 2번이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X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번 여기 얘네들은 이제 4번 5번 같이 보세요. X제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분 4번 5번 먼저 봅시다. 아니 X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농부 입장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농부가 쌀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산한 쌀의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했을 때 돈을 많이 버니까 좀 뭔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할 때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할 때 부담이 커요. 그렇지만 X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소비하는데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어떻게 농부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세요.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지금 농부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야. 구매 실질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리얼 인컴이라는 게 구매 가능한 능력이야. 예산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경제학과 하듯이 거기까지 하진 않을 거야. 그냥 이거 쌀을 생산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간평사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간평사로서 우리 교육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밖에 나갔더니 대우를 더 잘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생산한 거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것과 구매력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농부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4번 다시 보시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Y제가 정상제라면 Y제 소비는 증가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제라는 게 뭐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하고 열등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죠. 맞아요. 자, 5번 어때요? 5번. X제 가격이 상승했어.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 X제가 열등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X제 소비는 감소해야죠.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여기서 포인트는 농부가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농부가 쌀을 생산하는데 쌀 가격이 올라갔어. 나 부자 됐네. 그러면 X제가 근데 열등제야. 그럼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고요. 자, 2번하고 3번도 뭐 해설에 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직관적으로 보세요. X제 가격이 하락했어. 농부가 쌀을 생산하는데 쌀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이 폭락했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효용이 증가했다? 뭔 얘기야? 실제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생산하는 쌀 이거 사양 산업이 되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바꾸는 거지. 쌀을 생산하지 않고요. 이제 쌀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효용이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뭐 석탄, 석유, 화학, 뭐 철강 이런 거 생산하고 있었는데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쌀 가격이 하락해, 폭락해. 아니면 그냥 농부를 해도 돼. 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됐어. 나 이제 농사 안 짓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공장 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무직이나 전문직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그럼 효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쌀 X제는 판매하지 않고 구매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쌀 가격이 폭락하니까 나 이제 쌀 농사 안 져. 대신 쌀은 사 먹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완전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구매자로 전환하는 것이죠. 자, Y제 가격이 하락하면 효용은 증가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Y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합이 커지게 되니까 효용이 증가한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제대로 하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 직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문제긴 한데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살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자,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성은 시장 실패예요.
시장에서 해결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인 방법의 해결책은 정부 개입하지 마, 이거입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인수나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코즈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즈 정리는요, 정부야, 너 개입하지 마. 사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면 안 돼. 물론 이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되고요. 거래 비용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편익과 피해 같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정부 개입은 없이 또 주인이 있어야 돼.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가? 귀속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코즈 정리는 정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해결책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보통 이제 텍스를 통해서 가격 통제하기도 하고요. 수량 통제를 하기도 해요. 수량 통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염 배출권, 오염 허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지금은 코즈 정리야.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기억 볼게요. 정부는 외부 효과, 정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정부 빠지세요. 무조건 코즈 정리는 정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뭐야? 답이 기억 아니면 여기 중에서 골라야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 찍더라도 정답률이, 그리고 기억은 여기 두 개 들어갔으니까 리을 보면 당사자 간의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야 된다. 이 소유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을 아니네.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저는 니은 디귿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공부할 때는 보셔야 되는데 시험장 가서는 빨리 확실하게 틀린 거를 소거해서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니은 당사자 간의 관련 당사자 간의 협상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협상의 거래 비용이 없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생산 가능 곡선. 예, 앞에 1, 2번은 좀 어려웠는데 뒤에는 조금 그래도 역시 난이도가 낮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XJ랑 YJ가 있고 주어진 기술과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가능한 생산 가능 곡선,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라고 쓰기도 하고요.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거는 뭐 표현 자체 차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기억 볼게요. 그래도 이제 출제하신 분께서 박스형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기 지문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낮춘 거죠. 보통 5개 정도 하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저는 착하니까 3개 하고 좀 뭔가 못됐다고 하긴 그렇고 수험생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이 서택 선지를 한 10개 정도 중에서 맞는 거 고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기억. 곡선의 외부에 있는 점들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고, 거꾸로 됐죠. 여러분, 곡선의 외부에 있는 점은 이게 주어진 기술과 이걸로 선택이 불가능한 점이고, 이 안쪽이 비효율적인 점이죠. 이 반대가 됐습니다. 기억을 날리셔야 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억을 날리면 이렇게 3개가 지워진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양쪽 다 들어가니까 니은은 보는 게 아니라고. 시험장 가서는 디귿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우선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면 보통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향할 수는 없겠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XY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그럼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XJ를 늘릴 때 YJ를 포기해야 되는데 XJ를 늘릴 때 포기하는 YJ 소비량이 일정하죠. 이거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라 그럽니까? XJ 기회비용. 그 MRT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힘들 수 있는데 MRT가 뭐예요? XJ 비용이야. 근데 이제 XJ 비용을 뭐로 표현한다? YJ로 표현한다. 그래서 MCY분의 MCX 이렇게 된다고요.
변함이 없잖아. 얘는 어떻게 돼? 점차 기울기 커지죠. 그래서 요거는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원점에 대해서 이게 오목한 형태다 그러면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기회비용 하면 지금 관심사는 x제입니다. 수평축에 x제의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라 일정한 거죠. 오목한 게 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체증, 그 표현이 엄밀하게는 좀 틀려요. 근데 관례상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체증,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좀 쉬운 문제네요. 다음 5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실패와 관련한 공공재, 외부성, 비대칭 정보화에서 역선택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이 불안전 경쟁에 의한 독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자원의 비극 잘 아시죠? 공유지의 비극이야. 모두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탕수육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잖아. 먼저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사실 주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초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것은 빨리빨리 소비하다가 고갈돼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다 사용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2번. 여러분, 부정적 외부성, 해로운 외부성입니다. 생산 비용을 올리거나 편익을 떨어뜨리는 그런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지만, 여러분, 긍정적 외부성도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백신을 맞으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선행을 하세요. 기부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돼요? 예, 과소 생산 공급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쉬운 문제죠. 그래서 2번 구할 수 있고요. 3번.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난이도가 쉽네요. 다음 4번.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그쵸?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하고요. 비경합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요. 공공재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 예, 그런 특성이 나오게 되죠. 5번 보시면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그쵸?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정부가 무능하거나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잘못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 2번이 조금 갑자기 세게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3, 4, 5번은 난이도 하루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하듯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봤던 1번, 2번은 좀 낯설고 부담되는 것은 빨리 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이건 다음에 풀어야지 뺀 다음에 쉬운 거 먼저 빨리 푸셔서 정답률을 올리시고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걸 푸셔야 됩니다. 아니면 1, 2번을 풀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다른 과목을 먼저 푸시는 것도 괜찮죠. 보통 이제 경제학 과목이 50점을 못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볼까? 메타인지를 할까? 신체적인 메타인지는 뭡니까? 여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렇게 점프해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저걸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알아야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뛰어넘다가 잘못 거기까지 못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문제를 다 시간 안에 빨리빨리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뒤로 빼시고 그런 능력을 또 키우시는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아시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